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1급 이론에서요. 다섯 번째 법인세 정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 교재는 페이지는 263페이지고요. 입금과 송금이라는 용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입금과 송금. 입금은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수익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 송금은 비용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었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입금과 입금불산입, 송금과 송금불산입, 일단 이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일단 입금이 재무회계에서는 수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우리 그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계정을 갖다가 구분하듯이 우리도 지금 법인세법에서 입금을 먼저 좀 구분을 해 보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263페이지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입금과 입금 불산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입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자, 우선 입금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고 있죠. 자, 입금이라는 게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뭐 결국 마찬가지로 그 자본금을 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법인세법에서 입금 불상입으로 하는 거 빼놓고, 그다음에 입금 불산입이라고 정해지는 것들 항목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금이라는 게 결국은 보니까 여기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 물론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법인의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우리 배웠단 말이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합니다. 결국은 수익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익의 금액을 뭐라고 부른다? 입금이라고 불러요. 그럼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본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입금 불산입이라고 된 거, 그거 제외하고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을 갖다가 우리는 법인세법에서 입금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입금에 해당되는 내용이 항목으로서 우리 그 재무회계에서 기존 과목들을 외웠듯이요. 입금의 항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돼요.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 중에서 재무회계에서는 매출액부터 매출액, 매출 원가 빼면 매출총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익에도 수익에도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 이런 걸 구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법인세법에서는요, 수익이면 수익이지 걔를 갖다가 매출액이다, 영업의 수익이다 이런 걸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근간을 여러분들도 여기 재무회계에서의 수익금액을 떠올리시면서 여기 법인세법에서 입금해라고 하는 항목들을 갖다가 하나씩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도무지 재무회계의 수익과 비교가 뭐 상상이 안 되는 것들, 너무 차이가 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기억은 외워야 되겠지만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으실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계정 과목 입금의 항목들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얘를 기억할 수 있으셔야지 나중에 법인 조정할 때 입금인지 송금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으실 테니까 해당되는 계정들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입금의 첫 번째 항목 기억이라고 해놓을까요? 여기 쓰는 것처럼. 자, 기억에는 뭐가 있느냐면 사업수익금액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사업수익금액. 지난번에 그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네요. 사업수익금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재무회계에서 얘기하는 매출액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사업수익금액을 여기서는 뭐를 빼주라고 얘기가 나와 있느냐면 매출액이라든지 매출 그 애누리라든지 그다음에 매출 환입, 그다음에 또 뭐 빼주래요? 매출 할인 이런 거 빼주라 그랬었는데, 얘는 우리 재무회계에서도 이런 건 빼고서 그다음에 그 매출액 잡잖아요. 순 매출액의 의미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법인세법에선 순 매출액의 의미를 뭐라고 구분하고 있다? 사업수익 금액이라고 부른다. 이 사업수익 금액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입금이라고 부르는 항목이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 보시게 되면 자산의 양도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산의 양도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뭔가 의미가 좀 약간 여기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되죠. 자산의 양도금액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 그냥 건물을 따져볼게요. 건물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1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자산의 양도금액은 얼마요? 100만 원이요? 아, 그러면은 건물 샀을 때 얘를 갖다가 법인세법에서 다 입금으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고 치면 법인세법에서 양도한 금액 100만 원을 다 입금이라고 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100만 원을 전체다. 예. 여기 양도 금액은 우리가 샀던 금액도 있잖아요. 그죠? 샀던 금액은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일단 법인세법에서의 입금은 양도 금액 전체 금액 다 얘가 여기 입금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송금이 있잖아요. 송금에서는 이 자산을 갖다가 취득한 금액이 있죠. 그게 송금이에요. 그러면 입금은 입금 발생한 거 전체 금액 다 기록하고 송금은 샀을 때 원가 그걸 다 입력하게 되면 그 차익이 이익이 되겠죠. 법인세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를 구분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양도한 금액, 그다음에 우리가 매입한 금액, 그 금액을 빼고 차익만 기록하는 방법이 아니라 아예 양도한 금액 전체를 다 입금으로 본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기 주식의 양도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주식도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할 것이긴 한데 자기 주식 우리 주식 여기 재무회계에서 자본계정에서 자기 주식 우리 배웠었죠? 우리 회사의 주식이에요. 이 우리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자기 주식 양도한 거 요것도 뭘로 본다? 입금이라고 본다. 요 기억을 일단 하나 먼저 해주세요.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으세요. 시험 문제 나오면 아주 잘 틀리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뭐라고 써 있냐면 자산의 임대료. 자산의 임대료가 입금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주업이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었을 경우 임대료 그러면 영업의 수익으로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인세법에서는 얘 영업의 수익이다 매출액이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굳이 없더란 얘기예요. 여하튼 간에 자산의 임대료도 우리가 돈을 번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는 얘를 입금으로 구분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보험업 등 법률에 의해서 보험업 등 보험업법 등 법률에 의해서 자산평가이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산평가이익 요것도 입금으로 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그 옆에 보시게 되면 임의평가 이익은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보험에서는 자산이 평가를 해서 이익이 나는 게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 그 재무회계에서 단기매매증권 배웠던 적 있으시죠? 단기매매증권이 처음에 취득할 때는 만 원이었는데 공정가치를 평가하니까 12월 31일 날 15,000원이 됐대요. 그러면 만원짜리가 15,000원이 됐으니 5,000원만큼은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자산을 평가한 것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평가한 거 보험업 등 보험업법에 의한 법률에 대한 이런 자산평가이익 아니라면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임의평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법인에서 임의평가를 한 그 이익들은 입금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우리 재무회계와 법인세법에서 또 하나 차이가 나는 게 생겼죠. 임대료 계산하는 거는 임대료를 수익으로 본다. 그다음에 여기 사업수익금이고 입금으로 본다, 수익으로 본다. 이런 건 똑같은데 요거는 좀 특이하게 좀 다르단 말이죠. 단기매매주권 등 이런 우리 일반적인 자산을 평가해서 이익이 생기는 것 중에 이런 임의평가 금액은
법인세법에서 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보험업법에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 있겠죠. 이렇게 법인에서 임의평가에도 얘네들은 다 인정이 돼요. 뭘로? 입금으로. 이유는요. 보험업 같은 데서는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그 주식 평가, 자산 평가한 게 장사하는 거잖아요. 장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 이익 자체가 매출액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이런 금융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산 평가 이익을 입금으로 인정하겠지만 일반 법인에서 임의 평가한 그 금액에 대한 이익은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제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요거 리을에 관련된 것들은 별표 하나 표시해놓고 좀 우리 기업회계 기준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이니까 나중에 문제 나올 때 한번 비교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보시게 되면 이건 배웠던 거죠. 자산수증이익이요. 자산수증이익도 입금이고요. 또 모두 채무 면제 이익도 얘도 입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처음 보는 거 아니시기 때문에 이것도 이해하시는데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읍에 보게 되면 비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송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송금 산입을 했대요. 근데 얘가 환입이 됐어요. 환입이 되면 얘가 뭐라고 되는 거야? 입금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래? 자, 봐요. 우리가 세금을 갖다가 납부하면서 세금 납부할 때 세금과 공과금 그래서 납부를 하겠죠. 근데 세금과 공과금을 실수를 해서 두 번을 갖다 납부한 거야. 근데 납부할 때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계정을 처리하고 납부하겠죠. 그죠? 그럼 비용 처리했는데 이 비용이 두 번 납부가 돼서 다시 환급 돌아왔어요. 그럼 이렇게 비용 처리했었으니까 그 금액만큼은 다시 입금, 수익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 요걸 숫자로 한번 얘기 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세금과 공과 1,000원 이렇게 썼고 또 실수로 또 1,000원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이 지금 2,0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당기 순이익을 따졌을 때 앞에 이익이 여기에 얼마라고 8,000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매출액만 여기 그냥 10,000원 있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매출액 만원에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을 한 번만 써야 되는데 두 번을 썼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지금 8,000원이 됐는데 얘 납부할 때 둘 다 비용 처리했단 말이죠. 법인세법으로는 송금 산입을 시켜서 이렇게 납부를 했는데 두 번 납부해갖고 이거 잘못됐네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하나를 취소했어요. 그래서 돈이 다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비용 처리를 했던 즉 송금이 됐던 것이 다시 환입이 됐으니 이 송금으로 환입했던 건 뭘로 다시 써줘야겠느냐? 입금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9,000원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금 법인 세무조정할 때는 당기순이익 계산서상 그 당기순이익은 손댈 수가 있겠다 없겠다 결산이 끝나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송금 처리했던 것을 여기 환입이 되게 되면 당기순이익을 이 상태에서 다시 증가시키는 방법은 얘는 송금 불산입하든지 입금 처리해서 결국 이익에다가 얼마를 다시 더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1,000원을 당연히 더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9,000원 되죠.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송금 산입한 것이 환입되면 입금이 되더라. 입금으로 포함시켜야 되더라. 이런 개념을 익혀 놓으시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송금 산입하지 않은 것이 환입이 됐으면 그럼 당연히 송금 산입한 게 없으니까 입금 산입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미음, 비읍, 시옷을 한번 볼까요? 자, 시옷에 보시게 되면
특수 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과 특수 관계인, 특수 관계자. 자, 특수 관계자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아는 범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법인에서는 특히나 여기 뭐 대표이사라든지 그다음에 주주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가지급금을 특수 관계자한테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가지급금 을 갖다 지급 했는데, 그 가지급금 또는 가지급금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까지, 그럼 가지급금하고 두 번째 이자까지 포함해서 얘는 뭐다? 회수하지 못한 것들 있죠? 이거 입금으로 보겠대요. 이거 우리 대표이사 분한테 돈 빌려줬는데, 이게 가지급금으로 드렸는데, 가지급금 처리되는 것들이 일반 법인에서 개인기업에서 되게 많거든요. 자, 그거를 갖다가 가지급금이라고 줬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회사에서 저기 법인세법에서는 이 특수 관계자한테 지급된 가지급금과 그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뭐로 보겠다? 입금으로 보겠다. 줬지만 세금 낼 때 계산을 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응. 여기도 시읒, 이응. 이응이 어디지? 자, 이응에서는 뭐가 나와 있느냐면, 임대보증금의 간주입금,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이거 임대보증금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보증금에서 이자 생기는 거 있죠? 그 뭐라고 불렀어요? 간주임대료잖아요. 간주임대료도 뭘로 보겠다? 입금으로 보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임대보증금의 간주입금도 여기서는 우리 입금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읒에 보시게 되면 의제배당이란 말이 나왔어요. 의제배당. 우리 부가세법에서 의제에 대한 거, 의제에 대한 거 뭐 배웠었죠, 우리? 의제 매입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 의제 매입? 의제 매입세 공제할 때 의제라는 것은 그렇게 보겠다라는 뜻인데, 실제로 배당을 준 건 아니에요. 근데 뭐죠? 의제 배당 준 것으로 봐서 입금으로 계산한다는 뜻인데, 저 의제란 말은 뭐 이런 거죠.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아니라 만약에 청산소득이라든지 청산을 회사 법인이 청산하게 됐는데, 남아 있는 거 부채 관계 다 청산하고 없앴는데 뭔가 그래도 남았어. 그럼 남은 것들은 주주들한테 줘야 되겠죠. 주주들한테 줄 때 그것도 배당처럼 준 것으로 보아서 입금으로 계산하겠다. 그럼 우리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뭔가 받은 게 있고 청산이 소득이 생기고 등등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의제 배당이라고 보겠다. 당연히 그 의제 배당은 뭘로 본다? 입금으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그 용어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씩 익히실 필요가 있더란 말이죠. 지난번에 나왔었나? 의제 배당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설명 나오면은 그때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읒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국고보조금. 이것도 뭘로 보겠다? 입금이래요. 그 다음에 공사부담금. 이것도 입금으로 보겠다. 일단 기정으로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키읔 보시게 되면 외국 법인 세액으로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외국 법인세. 자, 외국 법인세액이라는 건 뭐냐면, 외국에서 법인세를 냈어요. 근데 외국에서 번 세금에 대해서 우리 그 내국 법인은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법인은 다 그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번 돈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납부해야지 돼요. 그런데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그 세액을 납부했으면
그 납부한 만큼은 우리 세액공제 해주거든요. 거기 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세금은 1,000원이야. 근데 다른 나라의 그 세금은 800원이었다. 그럼 800원 낸 거는 낸 걸로 인정해줘요. 그 나머지 차액 200원 더 내게끔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외국 법인 세액에서 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을 갖다가 우선 입금으로 구분을 하고 또 해당되는 금액만큼 나중에 송금하고 비교해 가지고 납부를 하게 되더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티귿을 보시게 되면 특수 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부터 또 특수관계자죠. 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이라 그랬어요.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 그 시가와 매입 가격의 차액 그걸 갖다가 입금으로 보겠다. 이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현재 피후까지 보시게 되면 그 밖의 수익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들, 즉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들은 몽절이 다 입금으로 볼 겁니다라고 해서 입금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들은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처음 배우시는 계정인들인지라 하나하나 보시면서 여기서 다음 중 입금에 해당되는 거, 입금에 해당되지 않는 거 얘를 구분해 내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지금 입금이라 그랬죠. 그런데 263페이지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입금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것들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입금 불산입과 입금 산입과 요 두 개, 즉 입금인 것과 입금으로 보지 않는 걸 법인세법에서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게끔 봐두실 필요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입금 불산입 항목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기 같이 써야지 비교하기가 좋을 테니까 얘네들은 좀 파란색으로 써보겠습니다. 입금은 설명이 됐고요. 여기서 쭉 설명했던 것들. 그 다음에 입금 불산입. 근데 입금 불산입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요. 그냥 무작정 얘를 다 외우는 건 아니고 특징적인 것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입금 불산입 항목에 대해서 교재에서는 다음 항목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만 특정 목적에 의하여 입금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순자산이 증가되기는 하는데 얘는 입금에서 제외하래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나 봤더니 주식 발행 초과금. 이거 자본계정이네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입금으로 보겠다, 안 보겠다. 자본계정에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는요? 법인세법에서는. 그래서 계정은 금방 기억하실 수 있는 항목이니 잘 기억해 두시고 얘는 입금으로 보지 않는 계정이다. 두 번째 감자 차익도 있네요. 감자 차익. 주식 발행 초과금도 감자 차익도 그다음에 자기 주식 우리 배울 때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얘는 자본 잉여금에 해당되는 항목이었었잖아요. 자본 잉여금에 해당되는 항목 계정 중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과 감자 차익은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디귿에 보시게 되면 합병 차익 이런 것들은 좀 특이하게 배우는 거니까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분할 차익 법인을 합병하거나 법인을 분할했을 때 이익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조차도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이 되어 있는데 리을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까 우리가 했던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으로 2월 결손금을 보전했다면 2월 결손금을 보전한 금액 이 보전한 금액은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럼 뭐였었냐면 아까 어디 있었더라. 여기 얘네들은 자산 수중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은 입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라고 설명했었잖아요.
근데 얘를 어디에다가 썼대요? 뭐 하는 데 썼대? 2월 결손금 작년도에 또는 그 전해에 저기 결손 회사에서 마이너스 난 금액에다가 보전하기 위해서 이 자산 수익이익이나 채무면제 이익을 갖다가 사용했다면 걔는 입금으로 불산입해 주요 해당되는 것만큼만이란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산 수익이익 여기 10만 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2월 결손금으로 여기 7만 원을 이렇게 사용했다면 7만 원을 사용했다면 입금 불산입은 10만 원 전체 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사용한 금액만큼 있죠. 그 금액만큼은 입금으로 보지 않고 그냥 세금 계산할 때 요금 제외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우리 264페이지 보시면 이중과세 방지라고 되어 있어요. 2월 입금 이미 과세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우리 이걸 2월 입금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벌써 몰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받다가 다 계산해서 납부한 수익인데 얘가 계산이 됐다고 해서 세금 낸 걸 또 입금으로 잡느냐? 그렇게 잡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칸이 좀 모자라기는 하겠지만 리을 위에다 써볼까요? 미음에서는 2월 입금 2월 입금이라는 말 뜻이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는 뜻이에요. 그 세금을 납부하거나 우리 그 입금으로 수익으로 계산됐던 거에 대해서 이중으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얘는 입금 불산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읍에 보시게 되면 송금 불산입 된 금액이 환입이 됐대요. 그럼 얘는 애시당초 송금으로 보지 않았다면서요. 송금 비용으로 처리를 해놓지 않았었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한 금액이 환입 들어왔어도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말이랍니다. 요거는 어떤 말하고 반대되는 의미냐면 아까 요 시옷에서 송금을 산입했는데 얘가 환입이 되면 걔는 입금이겠지만 송금 불산입을 시켰는데 환입이 됐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논리로 입금 불산입 똑같은 논리로 처리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여기 입금에서 비읍에 썼던 것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읍 다음에 시옷. 시옷에 보시게 되면 수입 배당금 중 일정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수입 배당금 수입 배당금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타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일정한 기간에 그 회사가 돈을 벌었다면 아마 배당할 거예요. 그 배당금 받는 걸 수입 배당금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근데 수입 배당금 전체를 입금 불산입 시키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수입 배당금을 받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법인에서 타 회사의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어서 일정한 기간에 우리가 배당금을 받게 되면 그 배당금을 우리 수입 배당금이라고 쓰는데 이런 경우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지주회사들이 있어요. 지주회사들은 자기 회사의 자회사들의 주식을 다 갖고 있단 말이지. 지분을 갖고 있어서 그 자회사들이 그 지주회사 이 지주회사는 그 주식들만 자회사들의 주식이나 관련된 회사의 주식들만 다 갖고 거기서 수익이 생기는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수입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 있는 것들은 입금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입금 불산입이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입 배당금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써야지 비교가 좀 편하실 텐데 이응에 보시게 되면 국세와 지방세 과온납금에 대한 환급금이자 국세, 지방세, 환급금 이자. 자,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세금을 납부했는데요. 아까 그 이중 납부하는 경우도 그렇고 국세나 지방세를 갖다가 납부했다가 환급금이 발생하잖아요. 환급금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자도 다 계산이 되어서 가산세 계산할 때처럼 이자가 계산이 되어서 환급이 돼요. 그러면 환급금은 자, 요 구분 잘 하셔야지 돼요. 그 환급을 받았는데 국세나 지방세를 송금에 산입했던 거를 환입 저기 송금 산입했던 항목을 어 여기 환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입금으로 처리한다고 배웠죠. 근데 이 입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모두 딸려 들어와요. 이자도 딸려 들어온단 말이죠. 그 이자는 입금으로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이번에는 송금 불산입을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송금에다가 불산입하고서 환급을 받았는데 송금 불산입했으니까 얘가 환입이 되돌아오더라도 송금에 불산입했던 거라서 입금 불산입한다 했죠. 입금 불산입하는데 여기에 따라온 이자는 여기의 경우나 여기 입금으로 보는 경우나 입금 불산입으로 보는 경우나 거기 환급금에 대한 이자가 따라오는 것은 뭘 보지 않겠다?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특이한 것들이 여기 입금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 여기서부터 요거 구분들을 하실 수 있어야지 차후에 세무조정할 때 얘가 입금 불산입에 해당되는 것인지 입금 산입에 해당되는 것인지 즉 세무조정을 할 수가 있더란 말이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세무조정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쓸게요. 세무조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입금 산입이든지, 두 번째, 똑같은 계력이 있는 송금 불산입이든지, 또 세 번째로는 송금 산입이든지, 반대로 되는 입금 불산입이든지, 세무조정은 네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무조정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소득 처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 구분한다 그랬었죠. 그게 우리 세무조정한다고 얘기했던 것이었었는데 그 것 중에서 얘네들을 보고 얘네들 입금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금을 산입할 것인지 입금 불산입할 것인지 항목들을 하나하나 주어지잖아요. 요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대부분의 이론적으로 여기 세무조정하는 것들 있죠. 실기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볼 때는 용어들이 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고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어디 빼박 요거 이외에 다른 것들 더 많은 것들이 생긴다?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면서 자꾸 익숙하게 익히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지읒을 보시게 되면 당연하겠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입금인가요? 부가세 매출세액은 국가를 대신해서 세금을 잠깐 맡아놓고 있는 것 뿐이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납부해야 될 것이죠. 당연히 입금이겠어요? 입금 불산입이겠어요? 입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금방 구분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치읓 아까 나왔죠? 임의평가 자산의 임의평가는 일반 법인의 자산의 임의평가는 입금으로 본다 안 본다? 단기매매증권 평가한 거 입금으로 안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험업법에 의한 것들 보험업법 등에 의한 법률에 따라서 자산평가 이익은 뭘로 보는데 입금으로 보겠지만 일반 기업들의 여기 그 자산의 임의평가는 여러분들이 배운 거 다 임의평가예요. 단기매매증권이라든지 재고자산 평가 손익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 다 임의평가인데 법인세법에서는 이런 임의평가로 이익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평가이익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입금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상법에 따라서 자본준비금을 줄여서 받는 배당도 마찬가지로 뭘로 안 보겠다? 여기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 입금 불산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설명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려 봤고요. 설명을 쭉 많이는 하기는 했는데 여기 입금에 대해서 입금과 그다음에 입금 불산입 두 가지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면 나머지 두 개 남았죠. 송금과 송금 불산입에 대한 것들도 한번 쭉 설명을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금과 송금 불산입. 자, 지금 써는 게 더 나으려나? 조금 전에 이렇게 써드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렇게 써놓은 걸 보는 게 나아요? 여기부터는 PPT가 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자, 그러면 보시면서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송금과 송금 불산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264페이지에 그 이번에 송금 이번에 나와 있죠. 송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입, 잉여금의 처분, 법인세법에서의 송금 불산입 항목 규정하는 거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이번엔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 금액을 우리는 송금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 즉 비용이란 뜻이에요. 금액을 송금으로 볼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송금의 항목은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입금의 항목에 비교해서 송금에는 어떤 게 있나 봤더니, 자, 송금의 항목. 송금은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첫째,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것을 우리 송금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또는 지출된 손실, 비용이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된다. 사업과 관련이 되거나 수익과 관련된 것들만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 근데 이거 여기에는 은근 큰 의미가 있어요. 사업과 만약에 관련되지 않았으면, 법인에서 돈을 쓰긴 썼는데 얘가 사업과 관련된 게 아니라면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여기에서 아예 명시를 해놓은 거야. 사업과 관련된 것만 또는 수익과 관련된 것만, 그런 것들만 송금으로 인정해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아까 입금에서요, 첫 번째 입금 항목이 사업의 수익금액이라고 썼던 거 기억나시죠? 사업 수익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 수익금액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여기 기억해 보시게 되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자, 당연히 원료의 매입가액은 우리 일상적인 상거래 가장 기본적인 것이므로 송금으로 본다는 뜻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는 빼줘야 돼요?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이런 것은 뺀 금액이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부대 비용, 우리 재무회계에서 원재료나 원재료를 수입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원재료에 다 포함시킨다는 그 내용처럼, 법인세법에서도 원재료 매입가액 또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 다 뭘로 본다? 당연히 송금으로 보겠다. 두 번째, 판매와 관련된 거 부대 비용, 보관료, 이건 뭐예요? 판관비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법인에서 사용하는 판관비라고 쓰는 것들 있죠. 판매와 관련된 부대 비용, 보관료, 포장비, 이런 것들도 다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뭐 당연한 거죠. 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양도자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도자산의 장부에, 아까 우리 양도한 자산의 무슨 금액은 다 입금으로 봤어요. 양도한 자산의 자산의 양도금액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자산의 양도금액 전체가 다 입금이고,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다 송금이다. 그러면 양도한 자산의 아까 양도한 자산의 금액이, 양도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었고 장부가액은 70만 원이었다면
100만 원을 입금으로 보고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인 70만 원을 송금으로 보아 그 차이가 30만 원은 자동으로 계산되죠. 그래서 총액법식으로 기록을 해 넣어서 구분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인건비, 월급들 많이 발생하죠. 인건비 해당되는 인건비라고 해서 100%다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아니 물론 그건 아니에요. 일단은 근데 법인은 사업을 하면 인건비가 나가요. 기본적으로 인건비 제외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인건비는 송금 항목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유형자산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도 다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대요. 그 다음에 자산의 임차료 지급이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우리 보통 판관비라든지 매출원가, 판관비,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재무회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비용을 여러 가지로 나누었지만 지금 법인세법에서는 재무회계처럼 비용을 여러 개로 나눌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영업의 비용이 됐던 판관비가 됐던 매출 원가가 됐던 다 송금 항목으로 본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불공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불공매입세액도 마찬가지로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대요. 불공 그러면 매입세액을 갖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때 우리가 환급받을 수는 없고 공제받을 수도 없긴 하지만 그 불공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세금 낼 때 뭐로 인정해 주겠다?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불공 매입세액은 송금 항목으로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금으로 푸는 거 자산의 평가차손, 그 다음에 제세 공과금, 조합비, 협회비, 그 다음에 잉여식품을 사회복지기업에 무상 기증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거 푸드뱅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송금으로 인정해 줄게요. 또 업무와 관련된 해외 시찰 훈련비도, 그다음에 우리 사주, 출연 자사주, 장부금액이라든지 금품도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요거 가장 잘 나오더라고요. 장례식이래네. 장식이라든지 환경 미화 목적으로 미술품을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가액, 근데 거래 단위별로 얼마 이하여야 된다? 1,000만 원 이하인 것들. 왜 회사들 기업들 보면은 복도에 미술품들 막 걸려 있고 조각품들도 막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다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대요. 근데 거래 단위 별이라고 하면은 한 건 샀을 때 1,000만 원 이하인 것들은 뭘로 인정해주겠다? 목적이 뭐여야지 돼요? 골동품도 장사하고 이런 걸로만 안 돼요. 장식이라든지 환경 미화 목적으로 미술품을 취득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송금으로 인정을 해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264페이지에 아까 입금 항목과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송금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했으니 옆에 있는 송금 불산입도 또 설명을 해야 되겠죠. 다음 파트에서 송금 불산입 항목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송금 불산입에 대한 항목을 설명해 드리는데 아까 입금 불산입 했을 때도 자본거래에 대해서 주식발행 초과금이라든지 감자 차익은 입금으로 안 본다 그랬죠. 반대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든지 감자 차손에 대해서도 뭘로 안 보겠다? 송금으로 보지 않겠다.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에 대해서 손비로 계산한 것들이 있다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뭘로 안 보겠다? 송금으로 안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법인세법에서는 말이죠. 법인들에 대한 그 비용을 갖다가 송금으로 인정해 줄 때 가능하면 많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인정을 거의 안 해주려고 하는 것들이 훨씬 많더란 말이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과다 경비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거나 수익과 관련이 되어 있는 송금 중에서 앞으로 송금 그러면 비용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지배주지의 여비라든지 교육훈련비 같은 경우 특히 이런 것들은 과다 경비 금액이 크다면은 일정한 금액 한도를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러겠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 항목들이었었어요. 자, 아까 입금으로 얘기했을 때도 지금 그 법인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 있는 것들을 갖다가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업무 무관이라고 돼 있죠. 근데 신기하게 뭐 신기할 건 없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이 많긴 할 텐데 법인에서 사용하는 그 수많은 금액들 중에서 있잖아요. 실제로 업무와 관련되지 않고 돈 쓰는 것들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 회사에서는 다 재무회계에 따라서 비용으로 다 처리해 놓았겠지만 법인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런 항목들은 업무와 무관된 비용으로서 나간 것들이기 때문에 재무회계에서 비용으로 어떤 걸로 처리해 놨어도 송금으로는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하니 바로 여기에 관련된 비용들이 재무회계에는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있겠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업무 무관 비용으로서 재무회계와 여기 법인세법의 차이가 발생되는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얘네들이 될 거란 말이죠. 예, 법인세법에서는 이 비용으로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대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업무와 무관된 것인지 물론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는 있는 것들이에요. 장소, 건축물, 물건 등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지출금 이런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그 265페이지에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 디귿에 해당되는 거예요. 업무 무관 비용 그래서 A라고 나와 있는 것들인데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 또 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하래요. 주주가 아닌 결국은 주주를 얘기하는 거죠. 주로 사용하는 이 주주가 주로 사용하는 장소, 건축물, 물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유지, 관리, 사용하면서 쓰는 돈들 있잖아요. 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별장 같은 거. 여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주주,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대주주야. 그러면서 대표이사야. 그러면서 별장 하나 법인에서 마련해 놓고 거기서 막 쓰고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걸 유지하는데 걔는 보니까 업무 거기서 회의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회장님의 별채 아니면 별장 이런 식으로 관리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쓰는 거 업무와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기 사용되는 지출금들은 다 송금, 불산입 한다, 송금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뜻이고요.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 또는 여기 또 그 친족이 사용하는 거, 회장님의 친족들이 사용하는 사택 유지 그것도 송금, 불산입. 그다음에 업무 무관 자산 관련돼서 비용, 유지, 수선비 나가는 것들도 다 송금, 불산입. 업무 무관한 자산 차입 비용 이것도 송금, 불산입. 형법상 뇌물 또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서 한 것들 돈 나간 것들 경제적 이익 저기 지금 야당의 대표이신 분이 지금 이거 걸려서 지금 소송하고 있죠. 대장동 그죠? 이런 거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 것들 그런 것들을 노리기 위해서 돈을 줬다 이런 거 다 내용 들어보시니까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구분을 하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업무 무관 비용이라고 하고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타에 보시게 되면 아까 자산에 대한 임의 평가에서 이익 난 거 여기 입금 불산입한다 그랬었죠. 임의 평가는 여기 임의 평가 손실이 나도 얘도 송금 불산입하겠다는 건 형평성 맞게 똑같다는 말이죠. 자, 이거 맨 밑에 게 우리 이제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아주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게 될 계정들이에요. 재무회계 계정들인데 뭐 어렵지는 않지만 재무회계 때 배웠던 그 개념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은 것들을 갖다가 배우시게 될 거예요. 하나하나 다 별도로 계정을 설명해 드릴 것이긴 하고요.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인건비, 접대비,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이런 비용들은요. 법인세법에서는 한도를 계산해요. 재무회계에서는 발생하면 그냥 다 기록하면 되죠. 재무회계에서는 기록만 하면 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썼다고 다 비용으로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어떤 특정한 계산식에 의해서
한도액을 계산하고 그 한도를 넘어가는 것은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있구나. 이런 항목들이 송금 불산입 항목들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저기 회사에서는 그러겠죠. 이거 우리 회사의 그 사업과 관련돼서 쓴 비용인데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수익과 관련돼서 돈 우리가 쓴 건데요. 그것도 오케이. 근데 그거를 증명할 책임은 법인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 송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증명서류들이 있어야 되는데 증명서류들을 갖다가 송금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거래 관련 모든 증명서류 과세 기준 신고 기한 경과 후 몇 년 보관을 하고요? 5년이에요. 그래서 보통 왜 5년을 갖다가 하냐면 세무조사 나오잖아요. 올해가 지금 2023년이죠. 회기년도로 2022년은 끝났죠. 그죠? 그리고 2023년 시작했잖아요. 그럼 2023년은 손도 안 돼요. 11월 달에 나와도 손도 안 돼요. 뭐만 손대? 회계 기간이 끝난 거. 역산으로 해서 2022, 2021, 2020, 2019, 2018년도까지 5년치를 조사해요. 그러면 이런 송금이라는 거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증명서류들 5년치는 다 있어야겠네요. 그죠? 얘는 국세 징수법, 그다음에 법인세법, 소득세법, 각종 부가세법 할 거 없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세무와 관련된 또 재무회계, 우리 회계 처리와 관련된 장부, 전표, 증빙서류, 세무, 신고서 5년치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회사들은요, 한 10년 정도는 보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는 회사들은 서류 보관하는 것도 일이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10년 정도 넘어가면 예전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 걔를 전표들, 증빙서류들 이런 것들 있죠. 이걸 마이크로 필름으로 다 떠났어요. 근데 거의 안 보죠. 근데 요즘 우리 여기 나타나는 자료들 보게 되면 누구누구 정치인들 몇 년 전, 10년 전, 20년 전 것까지 들춰내고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여튼 그때는 뭐한 말로 대통령 될지도 몰랐고 내가 국회의원 그게 선거에 나갈지 안 나갈지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했었는데 15년 전, 20년 전 거 들춰내면 도대체 어쩌라는 얘기인가 싶은 생각이 너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청문회 나왔을 때. 자질은 물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송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는 우리 배웠던 것들이죠. 세금계산서라든지 적격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잔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영수증 이런 것들이 송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증명 법정 서류들이에요. 적격증명 법정 서류들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정 증빙 서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접대비 같은 경우에 한도액 계산한다 했었죠. 그래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접대비가 발생한 것은 송금으로 인정을 해준다. 근데 기준금액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면 증빙서류 다 있다 할지라도 얘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또 접대비 이외에 기타 관련 업무와 관련돼서 기준 금액 이하라면 송금 인정하지만 그다음에 그 가산세를 내는 범위 내에서 송금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마 공인회계사회 FAT 1급이나 TAT 2급 공부하셨던 분들은 영수증 수취 명세서 이거 작성한 적 있었죠? 얘는 적격증빙 금액으로서 3만원 이상 넘어가면 반드시 적격증빙 받아 놓으라고 했는데 일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자, 우리가 직원들 명함을 갖다가 지금 인쇄하면서 인쇄비로 20만원을 지출했는데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받은 거예요. 이런 걸로 안 받고 그러면 얘는 비용으로 인정해줘요? 안 된다 그랬었죠. 근데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2% 가산세 내고 20만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랬단 말이죠.
얘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야. 송금으로는 초과했어도 인정해 주는데 가산세를 내면 인정을 해준다 이런 뜻인 얘기죠. 근데 이것도 사실상 실무에서 벌어졌을 때 올해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돈 다 홀라당 마이너스야. 결손 났단 말이에요. 세금 낼 것도 없는데 이거 비용 인정받는다 그래가지고 2% 가산세 내고 어차피 낼 세금도 없는데 가산세 내고서 비용을 인정받는 그런 일을 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죠. 그건 그때 그 해에 발생되는 우리 법인세에서 과세 표준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도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배웠던 그 내용들은 법인에서는 그 명세서 다 작성합니다. 법인세 그 납부할 때 이런 걸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외부에다 기장을 맡기게 되면 이런 거 일일이 다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정당하게 그 비용으로서 송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조차도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면서 증빙서류들을 잘 챙겨놓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돈 쓴 증빙서류들이 있는 것들 있죠. 가능하면 적격 증빙으로 받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면 반드시 그거 다 정리는 안 하더라도 바구니에다가라도 다 모아놓고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세금 적게 내는 것이 그것 때문에 세금 더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돈이 쏠쏠치 않게 커요. 여하튼 자 그래서 송금 입금 입증의 책임까지 설명을 해드려 보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송금과 송금불산입 전 시간 앞에 부분에서는 입금과 입금불산입 설명을 해드렸었죠. 자 그러면 송금 중에서 우리한테 되게 이제 많이 우리 회사에서 또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인건비를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건비라고 하면 월급이요, 보너스요 이런 것들. 또 인건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 송금으로 인정해준다는 게 기본인데 다음과 같은 것들은 인건비, 송금이기는 하지만 얘네들은 인정 안 해준대요. 송금이면서도 불구하고 송금 불산입 시키겠다고 그 내용들을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든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여기 급여 또는 상여라고 구분했던 재무회계에서의 그 내용과 법인세법에서의 인건비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거를 비교해봐 드리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인건비라고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인건비라는 것은요,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복리후생비 포함해서 인건비라고 불러요.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이렇게 나누었지만 여기 법인세법에서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 금품 복리후생비 포함해서 뭐라고 구분한다? 인건비로 구분하겠대요. 자, 송금 불산입. 인건비는 원래 송금 산입이 원칙인데 다음과 같은 것들은 송금 불산입하는 인건비로 구분을 하겠다고 하니 어떤 내용인가 하나 봐두는 게 좋겠죠. 여기도 또 나왔어요. 과다 지급 인건비, 비상근 임원이라든지 지배주주 또는 그와 특수 관계자인 임직원한테 어떤 규정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급했다면 걔가 급여가 됐던 상여가 됐던 따지지 않고 과다 지급 인건비라고 판단이 되면 얘는 송금 불산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급여뿐만이 아니라 임원의 그 상여금을 한도 초과해서 주면 대부분 그 임원 상여금들이 있잖아요. 정관이라든지 또는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금액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준단 말이죠. 주는 건 좋은데 법인세법에서는 그 한도 초과액에 대한 거 정관에 쓰여져 있는 것보다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것보다 사원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된 금액보다 더 많이 주게 되면 걔 인건비를 송금 불산입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임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앞에 과다 인건비는 급여라든지 상여라든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밑에 있는 것은 퇴직급여에 대한 거예요. 한도액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한도액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보편적으로는 임직원들의 퇴직급여 한도액을 이런 공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계산은 지금 올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원의 퇴직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방법도 이만큼이 적정한 건데 얘를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하겠습니다. 알려주는 것들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임원 퇴직급여에 대해서 2011년 이전에는 다 퇴직소득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3배수 퇴직소득에 대해서 송금산입해줬는데 초과액은 근로소득을 하고 뭐 이런 변천사가 생기더란 말이죠. 굳이 지금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여하튼 간에 임원한테 급여가 됐던 퇴직급여가 됐던 상여가 됐던 한도 초과액 나가는 것들은 여기 송금으로 인정한다.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즉 송금 불산입 항목이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익 처분에 대한 상여금, 임원이라든지 직원에 지급한 상여, 이익 처분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익 잉여금에 해당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익 잉여금에 대해서 이익 잉여금은 자본 계정에 있죠. 이익 잉여금은 자본 계정에 있는 걸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임직원한테 상여금을 주게 되면 배당처럼 상여를 주게 되면 걔네들은 자본에 대한 처분이므로 여기 송금에다가 송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아까 설명해드렸던 입금이라든지 송금이라든지 공통적인 내용을 보면 자본과 관련된 것들은 입금으로도 보지 않았었고 송금으로도 보지 않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이익 처분에 대한 것도 자본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송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이익 잉여금을 갖다 처분해서 직원들한테 임직원한테 상여금 보너스를 준다고 하면은 보너스를 주면 그 상여니까 비용이잖아요. 아니에요? 자, 급여 준다 그러면 비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뭘 처분해서 주는 거야? 우리가 벌어서 준 게 아니라 이 잉여금으로 있었던 거 자본 계정에 있던 거를 갖다가 헐어서 주는 거는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송금 불산입시킨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 정도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음과 같은 것들은 아까 분명히 급여하고 상여,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포함해서 인건비로 본다 그랬었죠. 자, 이런 것들은 복리후생비 송금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다 인정해준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복리후생비 인건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거,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거 뭐가 있나 봤더니 직장 체육회비, 직장 문화비, 직장 회식비, 우리사주 조합, 우리사주 조합은 이거 저기 상장 회사들이 있잖아요.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사주 조합을 갖다가 운영할 때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들도 복리후생비 비용 처리합니다. 직원들한테 돈 걷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여러분들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낼 때 회사 부담분 있잖아요. 그죠? 회사 부담분 그거 송금이에요. 그런 것들 다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거는 복리후생비로서 송금으로 인정해줄게. 또 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이런 회사 참 좋죠.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를 막 1억 2억 이렇게 주면 그거는 일반적인 그 룰에 어긋난 넘어서는 금액이죠. 그런 것들은 말고요. 얘네들은 인건비로서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비용 송금에 다 포함시키라는 얘기고,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송금에 넣지 마세요 라고 267페이지에 3번에 보시게 되면 복리후생비에 대한 설명이 주르륵 나와 있더란 얘기죠. 자, 인건비도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되는 항목인데 내용 자체는 구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도 설명 듣고 이해했다면 나중에 문제 형태로 나오는 것들도 충분히 아마 구분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본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거는 세금과 공과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세금과 공과금은 회사들마다 세금과 공과금 없는 회사가 없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 출제 빈도도 아주 높더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앞에서 재무회계에서 배웠던 세금과 공과금과 우리 법인세법에서 세금과 공과금을 어떻게 세분해서
나눈 다음에 송금에 산입을 시키는지 세금과 공과금은 어차피 재무회계에서는 비용 계정이잖아요. 근데 송금에 산입시키지 않는지 그 계정들을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고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설명 듣게 되시면 구분하는데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형태로 질문하게 되면 이렇게 구분해 본 게 아직 충분히 연습이 안 됐어 가지고서는 왔다리 갔다리 헷갈리는 건 정도는 있긴 하겠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봐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법인세법에서는 불러요. 근데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안 쓰고 세금과 공과라는 규정으로 쓰죠.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세금과 공과금과 벌과금을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어 놓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세금과 공과금에서 송금산입,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들이 있고 얘네들은 송금으로 인정 안 해주겠대요. 그 세금과 공과인데 재무회계 때 우리가 그 개정해서 세금과 공과로 써놨는데 어떤 거는 송금으로 인정해주고 왜 어떤 거는 송금으로 인정 안 해주지? 내용을 볼게요. 여기 세금인 경우 법인에서 납부하는 주민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얘네들은 되게 보편적인 것들이죠. 얘네들은 세금으로서 다 납부했을 때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대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우리 재무회계 기준에서는 취득세는 자산에 포함시켜야 되는 항목이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동차 사고서 취득세 납부했다? 그럼 차량 운반구라고 쓰기로 배웠잖아요? 근데 담당자가 얘를 취득세 낸 걸 세금과 공과로 비용 처리했어요. 그럼 송금으로 인정을 해줄까? 안 해줄까? 이거 송금 인정 안 돼요. 왜? 얘는 취득세는 어디에 포함시켜야 되니까? 자산에다가 포함시켜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잘 나와요. 근데 이거는 재무회계에 대한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식이. 자,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요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정당하게 내야 되는 세금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 있잖아요. 그 백화점이 그 지역에 어디엔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많은 교통거리들을 갖다 몰고 오는 주범이 되죠. 그것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얘는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송금, 비용으로 인정받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폐기물 처리 부담금 있죠? 폐기물 처리 부담금, 우리 쉽게 이해하시려면 우리 그 재활용품 분리수거 하잖아요. 그거 처리할 때 돈 내겠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폐기물 그 처리 부담금은 교통 유발 부담금은 송금으로 납부했을 때 송금으로 다 인정을 해줘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얘가 잘 나온단 말이죠. 폐수 배출 부담금 있죠? 얘는 벌금의 성격이에요. 얘는요 내야 되는 부과되는 금액 세금인 것이고요. 구분할 수 있겠죠? 어떤 게 나쁘겠어요? 폐기물이겠어요? 폐수겠어요? 폐수는 우리 국민들한테 지대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폐수 배출 부담금은 폐수를 흘려보내면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왜 주는 거예요? 폐수를 흘려보내게 된다면 폐수 정화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영화 같은 데 보면 비 많이 올 때 하천에다 무단 방류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물리는 뭐다? 벌금인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얘는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내용들 한번 볼게요. 파란색으로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은 송금. 이거 세금 내는 건데요. 근데 그 비용이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안 정확하죠? 지금 세법에 법인세라는 건 세법에 의해서 계산돼야지 재무회계에 의해서 계산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재무회계에서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 비용으로 계산된 금액 있죠. 걔는 무조건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래 놓고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법인세 비용만큼은 당기순이익에다가 더해줘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고 당기순이익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법인세 비용은 세법의 세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무조정할 때 1번은 무조건 법인세 비용은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리고 입금, 당기순이익에다가 입금, 송금 불산입에다가
플러스 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놓고 계산해야 돼. 그렇게 되면 걔는 재무회계에서 따진다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겠네요. 예, 맞아요. 우리가 이제 세무조정할 때는 결국은 어디서부터 하게 되느냐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그 금액 갖고 계산하게 되는데 당기순이익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손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밑에다가 법인세 비용, 송금 불산입 배구선 플러스를 해서 법인세 비용만큼을 더해준단 말이죠. 각 사업도 소득 계산할 때 머릿속에 이거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무슨 말인지 또 완전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설명을 해드리고 싶긴 한데 자꾸 진도가 더 늦어지니까. 그래서 정철 씨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수정 씨도? 넘어가도 되지? 좋아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물어볼 때 요게 잘 물어보는 항목 중에 하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법인세 비용 송금 불산입니다. 예, 세무조정할 때 넘버1이에요. 나중에 실기할 때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우리 돈 아니잖아요. 얘 우리가 부가세 냈다고 해서 매입세액 냈다고 해서 얘가 송금인가요? 아니죠. 부가가치 신고할 때 이거 신고 납부 다 하잖아요. 얘는 애시당초 매출세액도 입금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도 송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라든지 주세라든지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든지 가산세, 즉 의무 불이행으로 나오는 세액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있어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서 법인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이 나와요. 근데 그 고용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됐던 상여가 됐던 그걸 비용으로 또 인정해주면 그 누구 거 갖고 내는데 국가에서 보조금 나온 거 갖고 내놓고서 그걸 또 비용으로 인정해주면 이중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죠. 송금 불산이 항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시험 문제 나오면 잘 틀리는 거 얘예요. 벌과금은 기본적으로 법을 갖다가 어겼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벌금을 물렸는데 그걸 비용으로 또 인정해줘? 그럼 말이 안 되겠죠.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벌과금이 됐던 벌금이 됐던 과태료가 됐던 세금과 공과라고 하는 비용으로 규정을 해놓겠지만 법인세,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계산할 때에는 여기 세금과 공과로 쓰여져 있던 항목 중에서 송금, 법령을 위반했다. 그 명칭은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이런 것들 법령을 위반해서 부과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송금, 불산입 항목들이에요. 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 아닌 것 이런 것, 공과금들도 마찬가지로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고요. 법령 의무 불이행이라든지 금지, 제한, 위반으로 부과되는 공과금 그것도 당연히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법 어기면 법령 어기면 부과되는 것들 있죠. 인정한다 안 한다? 송금으로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적인 계약 위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적인 계약 위반은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송금으로 인정해주겠대요. 자, 지체상금이라든지 연체이자라든지 연체료라든지 연체 가산금이라든지 얘도 뭔가 계약을 위반하긴 한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것 법령이라든지 그런 것 의무 불이행 그런 걸로 한 거 아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사적으로 회사와 회사끼리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것들은 벌과금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금으로 인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구분을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제 딴에 강조하는 것은 우리 시험 문제 신경을 써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 세금과 공과금에서 송금에 산입되는 것과 송금 불산입되는 것 벌과금 중에서 송금 산입되는 것과 송금 불산입되는 것 나중에 문제 이런 거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서 한 번에 정리가 쫙 되면 좋은데 또 한 두어 번만 연습하잖아요. 그럼 거의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처음 문제 형태로 보면 이거였던가 저거였던가 헷갈려요. 이걸로 정리해서
구분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부가가치세 때 배웠던 거 정리 한번 하고 이번 시간도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불공제 많이 배웠죠. 불공상 면세사업과 관련된 거. 근데 법인세법상에서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 그다음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관련된 매입세, 그다음에 영수증 수취분 매입세, 직접 적격 증빙 아닌 것들은 지금 여기 다 뭐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매입세액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매입세액에 관련된 것들, 수익적 지출인 것들은 다 송금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대요. 여기에 불공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신고 때 부가세 신고를 대상이 아니라는 거 비용으로 다 처리해 놨잖아요. 지금 매입세까지 합쳐서 그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대요. 원가 처리한 것들은, 즉 자본적 지출인 것들은 자산을 처리할 때 그때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요, 접대비에 포함시킨 다음에 시부인 계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부인은 접대비는 아까 법인세법에서는 한도액을 계산한다 그랬어요. 한도액을 계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까지 포함한 접대비를 다 접대비로 보고 한도액 계산해서 넘어가면 인정 안에 송금 불산입이 되는 거고, 그 한도 내에 있으면 매입세액조차도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도 마찬가지로 토지 관련돼서 부대비용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토지에 다 포함시키죠. 재무회계에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토지에 포함시켜놨다가 처분할 때 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만큼을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 것들은 세금계산서 미수치분, 부실기재분, 매입세,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예요? 다 법을 어긴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는 사업과 관련 없는 거죠. 송금 인정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모두 송금 부인한다. 그거는 인정 안 됩니다. 불공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불공사항 중에서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게 있고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구분이 이렇게 나와 있더란 얘기예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이 불공제, 불공사항들을 모르면 이것도 설명 내용이 되게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앞에 여러분한테 우리가 배웠던 그 부가세, 소득세, 아니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다 배워야지 되는 거였었죠. 자, 그래서 여기 세금과 공과금에 대한 내용, 부가세까지 설명해 드렸고, 교재로는 268페이지까지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 다음 페이지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 이 파일은 일단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여하튼 징벌적이라는 얘기는요, 그 상대방한테 예를 들어서 10,000원의 손해를 입혔어요. 그럼 10,000원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그거 갖고 안 돼. 징벌적인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10,000원이 아니라 1,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미국 같은 데서는 이거 엄청나게 커요. 이거 징벌적 그 징벌적 그 뭐죠? 배상이 판결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파산한다는 얘기죠. 징벌적이라는 것은 그러한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이 손해를 끼친 거 이상으로 너는 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세금을 이걸 더 손해배상금을 몇십 배, 몇백 배를 더 줘야지 돼. 라는 그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는 뭐가? 실제 발생한 금액만 송금으로 인정해 줘요. 다시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인 경우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범위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만 송금으로 인정해주고 그 금액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숫자로 하나 써드릴게요. 자, 손해 발생액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여기 손해 발생액에 대해서 지급한 금액은 예를 들어서 50,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송금 산입되는 금액은 50,000원 중에서 10,000원에 대한 것만 10,000원에 대한 것만 여기 송금 산입으로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4만원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송금 불산입 이렇게 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첫 번째 경우에는 손해 발생액이 여기 10,000원이라는 금액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몰라. 그리고 우리가 얼마를 지급했느냐? 그런 상태에서 50,000원을 지급했다면 얼만큼은 실제 발생액으로 봐서 여기 송금 산입을 해야지 되고 어느 만큼은 실제 발생액 넘어가는 금액이라고 봐서 송금 불산입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간단해요. 3분의 1만 뭘로 인정한다? 3분의 1만 송금으로 인정해 준대요. 그럼 곱하기 3분의 1 하면 또 금액 얼마 나오겠죠? 얼마가 나오나? 3일은 3, 37, 21. 한 16,000원 정도, 16,000원 정도가, 뭘로 발생한 것으로 실제 발생한 한 금액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34,000원은 송금 불산입으로 이렇게 보겠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만 이렇게 써놨고요.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은 요 정도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징벌적 목적의 그 뭐죠?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법률들이에요. 근데 내용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런 거 어기게 되면 뭐 여기 뭐 있지? 공익자 신고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이번에 카톡에서 뭐 빠져나간 거 있었죠. 뭐 그런 것들. 그거 발생한 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기 카톡 다운되는 바람에 이렇게 일 벌어졌잖아. 금융거래고 뭐고 다. 그죠? 그런 건 손해 금액이 실제로 발생한 게 얼마인지 몰라요. 하여튼 그런 것들. 뭐 가맹점 사업거래에 대한 공정합 관리안법. 하여튼 많은데 이런 게 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은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두 번째 파트에 해당되어 있었던 입금과 송금에 대한 거 전반적인 걸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일단 파일은 여기서 녹화 중지